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50원대로 낮아졌습니다. 환율이 장중 1,350원대를 찍은 것은 작년 10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와 새 정부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약 25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이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인 4일 체결됐습니다. 발목을 잡던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이 무효가 되자 양측이 즉각 전자문서를 통해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링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 주기로 한 보조금 일부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보조금 중 몇몇은 과도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금은 제2 IMF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주당은 20조 원 안팎의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여기에 지역 화폐를 상당 부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화폐를 늘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TF를 주재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추경을 꺼내들었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어디에 편성할지가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지역화폐를 상당 부분 반영해야 한다는 게 핵심 측근의 생각입니다. 지역화폐,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컸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지역화폐로 경제를 읽다 저자입니다.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는데 여기 지역화폐가 굉장히 많이 반영될 것 같다는 게 측근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생각입니다. 자, 우선 지역화폐 시청자들을 위해서 지역화폐 관련 책도 쓰신 분인데 한병환 대표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화폐가 정확하게 뭔지, 언제부터 발행된 건지 좀 상세하게 좀 부탁합니다. 네, 지역화폐는 지역 제한을 둔 돈입니다. 예,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처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예,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런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인센티브와 할인을 제공합니다. 10% 할인을 제공한다면 10만 원을 주면은 만 원을 얹혀서 11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러한 지역화폐의 특징은 어떠냐면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증대시킵니다. 예,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가는 매출의 일부를 골목상권으로 돌려서 경제 균형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 소비를 늘리는 지역 상권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선 그런데 이게 지역 화폐라고 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역 사랑 상품권이잖아요. 지역이 앞에 붙어서 예를 들면 뭐 부천 사랑 상품권이라든지 또는 대구 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전주 사랑 상품권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요거만 왜 화폐라고 부르죠? 화폐는 아니잖아요. 뭐 화폐처럼 그 지역에서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처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폐라고 하는 거고요. 뭐 상품권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뭐 주는 뭐 말하자면 그걸 지역 그것도 똑같은 지역 화폐거든요. 예. 뭐 하다못해 여기 뭐 우리 저 시내 통인시장 그러면 통인시장에서 자기네 상인연합회에서 엽전을 발행해서 준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살 때보다 조금 더 가치를 얹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상의 유동성 증가 효과를 가져오니까 뭐 화폐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 우리 그 한병환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넓게 그리고 우리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민 총 경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96년, 뭐 97, 8년 경에 이제 처음 나와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네. 이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서울시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럴까요? 자, 지역화폐라고 해서 10만 원 주면 11만 원 쓴다. 쉽게 얘기하면 10%를 10%. 이제 디스카운트해서 주는 거예요. 그 국민 세금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냥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만 원, 만 원 더 얹어주니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소비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그게 우리만 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인접해서 다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만 할 때는 왜 증가했느냐? 옆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서 쓸 돈 혹은 다른 데 가서 쓸 돈을 네. 우리 지역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좀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데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역 것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량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행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고요. 네. 아까 그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10%더 드는 비용 말고도 네. 이거를 관리하는 업체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요. 또 이게 이제 10% 그렇게 디스카운트가 되니까 이거를 소위 그 카드 깡하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일반 아까 백화점이니 이런 데에서는 못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현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 10만 원어치를 11만 원을 받았으면 그거를 다른 데 가서 주면서 한 8만 원이나 9만 원만 현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행정 당국에서는 어때요? 이거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잡아내고 벌금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불법강을 하는 거를. 그렇죠. 네. 그럼 행정 비용이 또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전체로 볼 때 원타임 한 군데, 두 군데, 몇 군데가 딱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네. 전체가 다 하면 이건 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발행 비용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해 보기로 하고 먼저 특정 지역에서만 쓰면 그 지역의 소비를 좀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대부분 발행하니까 결국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어떤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발행해야만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취지가 살아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논리가 바로 제로섬 게임 논리거든요. 예. 그 한 지역에서 발행을 하면은 인근 지역의 부가 이쪽 지역으로 옮겨오는데 예. 모든 지역에서 발행하면은 똑같지 않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비용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화폐를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예. 이 지역화폐는 발행되어지면서 소비가 더 진작이 되어져요. 소비. 즉 총량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총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화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고 하고 하는 소위 그 대기업 유통 쪽으로 가는 돈의 일부가 골목 상권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이 지역 그렇죠. 상품권은 못 쓰니까 맞습니다. 골목상권 이런 데서 네.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그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지역과 지역을 같이 동일하게 놓고 보고 그 제로섬 게임으로 노는 그 논리는 그래서 일정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 카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제가 조금만 네, 뭐 교수님. 어차피 이거 오늘 이제 지역 화폐에 대한 예. 그 유용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 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째는 오해가 있을까 모르는데 저는 지역 화폐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예. 지역 화폐가 유용하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들 뭐라고 그러냐 우리 지역화폐를 갖다가 요즘 우리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이게 일종의 진통제 같은 거다. 진통제. 약효가 좋은 진통제 같은 거다.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지금 굉장히 아프고 지금 그래서 이게 진통제가 없이는 치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 일시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거거든요. 강한 진통제예요. 그럼 소비 진작 효과 뭐 이런 거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적으로 쓰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환자가 진통제의 진통 효과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전부 지역이고 뭐고 다 선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당장 지방 선거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어떨까요? 지역화폐를 계속 막 발행해 가지고 내가 이런 그 혜택을 지역 주민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막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게 아까 마약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마약처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뭔가 국민 세금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국민 세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더 큰 문제인데요. 네. 기회비용입니다. 지금 기회비용,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서 소비 진작을 하고 전통시장이나 이렇게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으면요,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어요. 갈수록.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갖다가 오히려 그 지역 화폐로 네. 발행할 비용을 만약에 그 영세업자, 지역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에다가 우리가 지원한다면 네. 그러면 얘기는 훨씬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지역 화폐의 원타임 샷으로 썼을 때의 마약 중독성 혹은 진통적 효과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 보다 근본적으로 체력을 보강을 해서 이 환자가 쾌차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그 이제 말씀. 홍성월 교수님 이제 요약하자면 이게 제휴화폐 같은 게 진통제 같은 거니까 마약성 효과 이거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지자체장들은 또 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10% 할인 발행하면 요즘 10% 할인하면 중앙정부 부담이 한 8% 정도 됩니까? 요즘 실제 몇 퍼센트죠? 중앙정부 부담이? 전체 10% 할인에? 대부분 지금은 거의 없죠. 거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거죠. 그 네. 부분을. 그 돈을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을 정말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좀 큰 문제다 지적해 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진통제 효과와 기회비용의 문제. 네. 그 자영 소상공인들의 체질을 변환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정책이 지역화폐 정책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실제로 지역화폐 이외의 정책 중에서 이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매출 증대하면서 생존을 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땅한 정책이 없습니다. 그거 지역화폐가 실질적으로 지역의 상인들 이야기 나눠보면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이구동성 얘기하고 있고요. 그 효과는 2020년도에 네. 5월 달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12조 원이 풀렸는데 그때 여실히 증명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고 문을 닫게 되는 지경이었는데 12조 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풀리면서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러면서 이 정도라면은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 정도라면은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졌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즉 지역화폐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그러한 실질적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영업자를 살리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했다고 지금 한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 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자료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뭐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나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연구소인데 이걸 본다면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학계에서 좀 검증은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거에도 이제 여러 예. 보도가 많이 됐고 또 그게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때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뭐 경기연구원에다가 그 다시 조사를 시켜가지고 경기연구원에서는 또 반대되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지역 상권을 살려왔다면 그럼 왜 지금은 다 죽었을까요? 그때 그렇게 기회가 돼서 지역 상권 살렸으면 그렇게 그거보다 더 좋은 정책이 없었으면 그러면 계속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요. 한 번 죽어 살았는데 다시 죽는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 안 되니까 네. 그냥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도 똑같은데요.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할 때 계속 중소기업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기업이 커가면요. 기업주가 기업을 쪼개요. 왜?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그렇죠. 위해서. 그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니 영세 상인들이요. 아우성치면 계속 정부가 이 그 지역 화폐를 해가지고 소비 진작 정책 해가지고서 먹고 살게 해주는데 예. 내가 왜 노력을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통 효과예요. 그럼 진통제 맞고 진통 효과가 끝나면 그러면 이 환자를 살아날 수 있는 대책이 훨씬 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뒤를 아까 말씀하신 좋은 대책 어디 있습니까? 있죠. 망원시장 가보셨어요? 망원시장 가보시면요. 같은 전통시장인데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과 국내 소비 사람들이 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망원시장의 소비자들이 죄송합니다. 상인들이 그렇게 망원시장의 그 환경이나 뭐 주차 관련 그 주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포구하고 다 해가지고서 예. 협력해가지고 그걸 개선을 해놨기 때문에 망원시장에 마포구에 있는 겁니까? 마포구에 있습니다. 네. 거기 가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주말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네. 가게 가서 먹으려면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줄 서 있어요. 그래요. 자, 우리 뭐 이 동네 우리 저 시내 중심의 영천시장은 어떻습니까? 영천시장. 정반대입니다. 똑같은 시장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반복되면 안 됩니다. 딱 원타임 샷으로 이건 어쩔 수 없을 때 한 번 하는 거면 그걸로 끝나고 자구책을 강구해서 경쟁력을 스스로 키우도록 해야 됩니다. 네. 마치 새마을 운동할 때 전체 마을에다가 똑같이 먼저 지원해 줬어요. 원타임 샷으로 세멘트 매포대 뭐 이렇게 모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길도 잘 만들고 지분 개량도 하고 한 마을만 골라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잘하는 데만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개선을 하고 가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야 이거 뭐 계속적으로 가지고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국민 세금을 가지고 자영업자들 먹이 살릴 겁니까? 좀비 자영업자 만드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혹시 우리 한 대표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또 하시는데 이 지금 지역사랑 상품과 비슷한 게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국에서 쓸 수 있는 거.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밖에 없고 온누리 상품권은 쓰는 곳이 지역사랑 상품권보다 조금 범위가 좁긴 합니다만은 지역은 전국에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이걸 조금 적극 활용하면 안 될까요? 역시 뭐 이것도 그 취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좀 전에 그 조세재정연구원의 예.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세정 연구원. 네. 이 지역 카페를 반대하는 분들이 늘 이야기하시면서 거론하는 것이 바로 조세연의 보고서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보고서가 상당히 낡고 부실한 보고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보고서가 나올 때 제가 당시 청와대에서 네. 제가 지역 카페 일과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가요? 계실 맞습니다. 때? 네. 예. 조세전형연구원은 지역 카페의 효과가 아주 미약하다라고 결론을 졌어요. 예. 근데 그 데이터를 추론하는 데이터가 언제적 데이터냐면은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예. 그 데이터는 대단히 부실한 데이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2014년도에 전국에서 지역 카페 발행액이 65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2,400억 정도 되어져요.
전국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그 수영장에 소금을 한 움큼 넣고서는 예. 소금이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즉 지역화폐가 제대로 발행되지 않았던 시점을 타켓으로 해갖고 조사를 보고하면서 예. 지역화폐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결론 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2020년 9월 달에 발표가 되어졌는데 2020년 5월 달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한 12조 원이 나눠집니다. 네. 그 이후에 바로 보고가 되어졌는데 실제 그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이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는 아직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발표를 하게 되어졌더라고. 저는 그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세재정연구원의 그 연구 보고서를 갖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시에 많은 연구 보고서가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경기연구원이라든지 한국지방재정,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예. 한국정치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역화폐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많이 냈는데 그런 보고서들은 잘 눈에 들어오시지 않는지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그 보고서 하나만 갖고 네. 계속 얘기하면서 그 지역화폐에 대한 무용론을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그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세정 중요한 연구원의 것은 사례는 제가 현장에 물어본 답이 겁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면요. 사실은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그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걸 그 보도가 되니까 거기다가 화들짝 그냥 화를 펑 냈어요. 네, 그래갖고 이거 이 사람들 안 된다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게 보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갑자기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2000년 9월에 나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2020년. 2020년 네. 9월에 그러면 아무리 그게 그 데이터를 빼그래도 가장 마지막 데이터가 2019년 정도 거까지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에서 2019년, 18년까지 예. 이 기간을 했다면 그건 일부러 뭐 셀렉티브하게 이 말하자면 배제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저도 그 국세연구원에 있어봐서 알거든요. 데이터가 모든 지방에 그게 데이터가 나오려면 특히 그러려면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뿌려진 것은 코로나 시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우리가 믿기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동안에 재난지원금 혹은 지역화폐로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수집을 해가지고 독립적이고 이 중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연구팀을 구성해서 맡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당시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일 뿐이고 예.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다른 연구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묻자면 아까 잠깐 그 홍성월 교수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발행 비용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비용 그리고 이게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할인 깡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뭐 수수료 문제, 할인 깡의 문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 대표님께서? 깡은 지류로 발행되어졌을 때, 즉 종이로 종이 지역화폐로 발행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고요. 네. 지금은 대다수가 모바일 카드로 사용합니다. 이 체계에서는 깡이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모바일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네요. 예. 이 깡은 옛날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발행 비용은 어떻습니까? 모바일이나 전자형으로 해도 발행 비용은 들어가는 거죠, 수수료. 네. 그 한 2% 정도가 2%. 된다라고 하는데 예. 저는 그 부분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화폐가 560만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단한 정책이기 때문에 예. 이 정책들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는 저는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정확하게 소비를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인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나왔던 2%는
투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오늘의 상품권으로 지역 화폐를 대체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전국을 가봐니까 오늘 네. 상품권인데. 오늘의 상품권과 지역 화폐는 그 사용 목적이 좀 달라요. 오늘의 상품권은 원래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게 되어졌던 거고요, 전국적으로. 그러다가 이것이 이 골목형 상점 쪽에 또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확대되어졌는데 이 지역 화폐는 좀 다르죠. 그래서 지역 화폐의 한 5분의 1 내지는 10분의 1 정도의 소비처가 바로 오늘의 상품권이에요. 그리고 지역 화폐는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데 지역 화폐가 갖고 있는 장점은 지역에 맞춤형으로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그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어디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예. 그리고 편의점도 어느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 어느는 사용하지 못해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지역의 네. 맞춤형으로 네. 그 소상공인 지역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그 정책이 바로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오늘이와는 다른 정책 목적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청자 한 분이 아마 지역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지금 너무 어렵다.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지역 화폐는 시장에 활기를 준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뭐 이게 또 깡은 또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이의 경우에만이니까 물론 상인들은 뭐 물건 살 수 있는 좀 여력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지역사랑 상품과 관련해서 아직 정부가 확정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처럼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좀 나눠준다. 전국민 지원금처럼 지역화폐를 나눠준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지금 정부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 혹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혹시 네. 이런 정책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 이제 그렇게 하면 한 8조 정도 예산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뭐 1인당 뭐 25만 원씩 예, 하면 1인당. 그때 그 지난번 그 정부 말에 아마 예산 과정에서 그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조 정도 그때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 국민이 나눠주면 10조로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여튼 네. 그러니까 네. 뭐 그 총액은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말씀드린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를 저는 뭐 지역화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지역화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상시고 뭐 이럴 때가 이제 필요한 건데 과연 지금이 이제 그것이 필요한 때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어려움이 자영업자도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은 건설업계가 지금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건설업계가 이게 사실은 일자리의 근본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 지역의 전통시장도 돌아갈 가능성이 이제 많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도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선택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1인당 뭐 25만 원씩 나눠주는 그런 구상에 대해서는 우리 한동안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의 숫자가 560만 명입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2천만 명이 넘죠. 예. 지금 이 자영업자의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두 집 걸러서 한 집이 문을 닫을 정도로 지금 심각하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죽을 정도라고 얘기를 그래서 해요.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구상을 만약에 정부가 해서 추진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영업의 위기를 타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충분하게 그 취지는 들었습니다. 아직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닌데 지역화폐 얘기를 좀 추경에 많이 담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그를 전 국민에게 좀 지역화폐로 주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대왕, 그의 곁에는 황희, 맹사성, 허조 같은 3대 정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종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죠.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선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사와 조직의 최고 전략가인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차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첫 인선이 됐습니다. 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또 국가정보원장 다 나왔는데요. 이번 인사 딱 발표되고 어떻게 보셨어요? 뭐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투톱이라고 그러죠. 네. 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요? 뭐 대통령께서 뭐 직접 선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네. 왜 기용했는지 명백하게 설명을 했죠. 왜 기용했다고 했죠? 뭐 전략과 정치력을 갖춘 분들이다. 뭐 그 점에 이의가 없겠습니다. 네. 다만 투톱이 다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예. 또 가까운 분들이고요. 대통령과도 가깝고요. 예. 총리는 통상 대통령과 상호 보완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의 역할도 있죠. 예.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향후 역할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정전과 달리. 예. 쉽게 얘기하면 과업형, 실전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업형 실천형으로 네, 총리의 보통의 컨셉, 대통령과 조화를 뭐 지역적으로라든지 예, 그렇죠. 성향이라든지 이게 좀 다른 분이 되는데 네. 굉장히 가깝고 물론 이제 국민에 충직하고 국정 이해 능력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과연 어떻게 바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전반적인 이제 뭐 인사가 시작되고 이게 총리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총리가 확정된 게 아니죠. 네네. 전체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선 방향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뭐 국정은 이제 뭐 우리나라 사이즈로 봤을 때 정치가 아니고 그냥 국가 경영 이해입니다. 국가 경영. 예. 예. 뭐 통상 팀워크는 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이거에 의해서 따라 짜게 됩니다. 예. 아마 그립을 단단히 잡는 인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립을 단단히 예, 잡는다. 그렇겠죠. 국정 장악력이라고도 하고. 예. 바로 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해지는 대로 인사는 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전체적인 그림은 향후 한숨 돌리고 난 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큰 변화가 예, 예상된다. 다만 향후 인선 내용이 정치 인사를 넘어서 국가 경영 인사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단순 통합 인사가 아닌 예. 집행과 실행이 가능한 인사인지 예.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지향할 수 있는 인사인지 예. 하는 점이 관건입니다. 네. 통상 정부의 조직을 연성, 경성, 강성으로 분류한다면 예. 아마 전반적으로 경성 이상의 운영을 목표로 인선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뭐 통상 5년 동안에 3번 정도의 개각 기회가 있죠. 네. 정치적 지형이나 국민 여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만 그 리더의 성격이나 그 특정적인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또 될 수 있죠. 네. 통합 정부와 실용 정부를 구성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취임 선서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성장이 22번, 성장. 예, 네. 통합이 5번 언급되었다 하지요. 예. 아마 실용 정부 쪽에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 쪽의 인사도 좀 이루어질 것이다. 네. 국가 경영에 과연 어떻게 될지 전반적으로 이 조직 운영을 위해서 우리 이근면 처장께서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어떻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간추린다면 지금 노무현 정부 때의 국가 예산이 100조 수준이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가 넘습니다. 예. 뭐 앞으로는 더 증가하겠습니다만 7배가 증가했죠. 사술만 사부대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정부 조직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정부 조직의 쇄신. 예, 전면적인. 어. 그동안 국가에서 부족했던 장기적인 비전, 논란이 많았던 재정, 재정. 실패했던 인사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대통령과 내각의 기능을 적절히 조정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예. 국가전략원, 국가재정원,
국가 인재원 같은 국가의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탑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재정원이라니 국가인재원, 인재원, 전략원. 국가전략원. 예. 네. 아직 그런 구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금 정부. 재정 문제는 뭐 재정기획관을 만든다 하는 정도의 대통령실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각과 대통령실이 상당히 서로 중복적인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도 있겠죠. 예. 어차피 대통령이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만. 예. 두 번째는 뭐 장관 수나 부처 수가 작은 정부, 큰 정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일 잘하는 정부. 예. 즉각적인 조직 운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성장도 앞으로보다 더 많이 하겠다 그러면 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 그때 민첩한 조직의 변경, 부처의 운영, TF의 운영 이와 같은 것들은 예.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고요. 조직이 커서 뭐 큰 정부다, 작은 정부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볼 수 아니다, 없죠. 이죠? 국가의 전체적인 예산이나 예. 총 인력 갖고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국가는 영속적이지요. 5년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위해서는 TF30 이와 같은 이름 같은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프로젝트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할 말하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귀축통화국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 돈을 세계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서 맞습니다. 예. 그런 원대한 계획을 좀 세우라 그런 그걸 얘기네요.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지금 시작하라. 예, 예.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서민이나 국민 입장에서 아쉬운 게 있죠. 예. 거학 척결도 중요합니다. 거악척결. 거학. 네. 예. 그렇지만 당장 민생 범죄, 우리 손앞에 눈앞에 있는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사기, 금융 사기, 조직 범죄, 묻지마 범죄 이와 같은 민생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 민생 범죄 수사처가 오히려 시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정부는 예. 이제 내란 척결, 내란 잔당 완전히 척결하는데 조금 무게 중심을 두는 것 같은데요. 뭐 그것 또한 국정의 우선순위로서 뭐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 이것이 피부에 와닿는 서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예,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성공하는 거는 결국 인사가 만사잖아요. 실패한 인사도 있고 성공한 인사도 있을 때 그 가르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을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사를 만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만사가 아니고 인사는 만사의 시작입니다. 만사의 예, 시작이다. 네.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인사는 곧 철학과 시스템으로 구분되어지는 거지요. 예. 성공의 길은 첫째는 누구를 위한 인사인가이죠. 국가를 위한 거냐, 정권을 위한 거냐, 국민을 중심으로 둔 것이냐 네. 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걸음입니다. 예, 누구를 위한 인사냐? 예. 네. 둘째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는가. 이게 도대체 지금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서인가, 네.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인가, 또 기업으로 치면 성장을 위한 것인가, 이런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그 사람을 쓰는가 하는 기용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 셋째는 능력과 전문성 면에서 국가대표팀 자격이 있는가. 국가대표팀 자격이 예, 있느냐? 이거 네.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요. 예. 네 번째는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도덕성인가. 국민 눈높이 물론 뭐 그냥 청백리를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현대에 예. 국회의원의 평균 정도의 도덕성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 정도면 국민이 수긍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전엔 너무 심할 정도로 엄격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실패 예언은 공통적입니다. 뭡니까? 내가 아는 사람, 아, 내가 나와 가까운 사람. 예, 신세진 사람, 신세진 사람. 편한 사람 편한 사람. 이렇게 기용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예, 시간이 갈수록 듣기 좋은 말만 듣게 되고요. 예. 예, 귀는 점점 얇아지는 법이니까요. 예. 내가 아는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 인사가 시작되면 바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미 이미. 어떤 사람을 기용하느냐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은가를 보면 예. 그 일이 성공한 인사가 될지 실패한 인사가 될지 예. 우리는 상당히 예측해 볼 수 있죠, 이제는. 네, 그러네요. 이제 장관 후보자가 나오면 이제 점점점 이 정권의 성공 실패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번에도 이제 통합 정부를 한다. 국민 통합. 네. 예. 근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용 정부 쪽으로 방점이 찍힐 것 같지만 예. 무늬만 통합이어서는 좀 곤란하죠. 예.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가. 예. 그런데 아마 일단 과업 중시형, 실전 중시형으로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인사를 이제 보고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좋은 인재들이 공직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또 민간 기업으로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공무원들과 결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공무원의 응실이 줄어든다고 하죠. 예. 네. 공무원의 신분은 뭐 헌법에서 보장하는 바인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역할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공직사회에 아주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죠. 뭡니까? 예, 뭐 이건 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같습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물 또는 썰물처럼 바뀌는 인사와 조직, 인사와 이건 조직.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전 그렇다면 정권은, 뭐 네. 쉬운 얘기로 줄 서야 되는가? 줄서기 인사. 예, 이것이 공무원에게 만약 강요되어진다면 국민을 위한 공무원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공무원들이 그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직에 봉사하고자 하는 네. 봉사직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지기 시작하겠죠. 네. 결국 공직사회의 핵심 보직은 실력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발탁해야 되고요. 예. 정치 정책적 보좌가 필요하죠. 이것은 별도의 영역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뭐 차관 제도를 정무차관, 네. 사무차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의 어떤 그 신분 보장과 그들의 진로를 보장해주는 제도도 이제는 깊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사무차관과 네. 정책보좌라는 이제 정무차관을 그렇죠. 나눌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얘기네요. 예. 뭐 민간 기업도 요즘에 뭐 돈만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 생산성과 성과로 인정받고요. 예. 일하는 보람과 자긍심 또한 같습니다. 예. 공무원 사회도 똑같이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확대해주고 보람과 자긍심도 있게 해주고 뭐 10년 만에 예.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10년 만에 더 훨씬 더 그렇죠. 선배들보다 예. 더 먼저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발탁 9급 인사. 공무원이 5급을 10년 만에 갈 수 있다. 예. 이건 많이 그러한 풍토,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되겠죠. 예. 결국은 인사 시스템을 리빌딩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도 이제 세계 인류 정부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정부 간의 경쟁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기업만 경쟁하는 게 예. 아니라. 기업이 세계 인류화 됐으면 네. 정부도 세계 인류 정부를 꿈꾸는 시대가 이제는 도달했다고 봐야 되고 그 전환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것이 국민을 위한 공직의 내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도 경쟁이니까 정부도 좀 인류가 되어라. 기업만 인류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좀 그렇다면 공무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수한 엘리트 인재들입니다. 네. 이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공무원을 눌러서 일 잘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장관들 인사도 있지만 공공기관장들의 인사도 이어질 텐데 늘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뭐 이른바 알박기 논란이 있는데 이런 문제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기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집니다. 아마 또 발생될 것 같고요. 예. 뭐 해법이 알지요. 근데 안 하지요. 해법은 있습니까? 있죠. 어떤 겁니까? 임명 절차가 투명해지면 됩니다. 임명 절차, 예. 네. 문제는 보훈 인사입니다. 보훈, 예. 능력과 전문성, 경력 능력이 있다면 내 편을 구분할 필요성이 없겠죠. 예. 임기는 보장돼야 하고요. 예. 성과 평가는 엄정해야 합니다. 잘하면 10년도 계속할 수 있어야 되죠. 잘하면. 뭐 2+1 이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예, 조직원의 입장에서도 기관장이 2년 하고 물러간다면 얼마만큼 열심히 하겠습니까? 네. 이건 뭐 민간 기업의 경영도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정치권에서는
정권 임기에 맞춰서 공공기관장을 일괄 사직시키는 이러한 안을 법안으로까지 추진하고 있죠. 지금 그런 현재. 법까지도. 예, 네. 이건 비정상의 법제화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네. 오히려 국가 채용은 예. 지난 수년간 채용 문제가 여러 군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뭐 대만에도 뭐 채용 기구가 국가기관입니다만 국가 채용원 같은 합리적 기구를 만들어서 네. 전문적으로 채용하고 투명하게 하고 이렇게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만 국가 채용원. 예. 아마 낙하산 인사 네. 다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 낙하산 인사 정책의 어떤 정권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조직 운영 차원에서는 반대가 많을 텐데. 뭐 꼭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자리는 미리 정해놓으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자리의 성격은 예. 마지막으로 인사와 조직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또. 예, 뭐 지금 보면 이제 청문회 전국이 시작될 겁니다. 네, 그렇죠. 최소한도 이번과 같은 경우에 최초 내각에는 뭐 섀도우 캐비넷이나 준 러닝메이트 제도 같은 것을 국무위원회에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선되자 예. 그것은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에게도 이익이고 국정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 예. 국가는 안정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렇지 않죠. 그렇죠. 예. 네. 그 검증 또한 선검증 후 추천이 되면 좋은데 선검증. 사람을 임명해 놓고 검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 뒤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갈 날일 겁니다. 당연하죠. 그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실지 예.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할지 이런 생각을 늘 가슴에 담았으면 합니다. 네. 과거는 논란이 되고요. 오늘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일은 오늘의 선택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원합니다. 네. 이것은 대한민국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네. 5년 후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나갈지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달라는 마지막 제언이었습니다. 예. 새 정부 인사, 조각, 전략 관련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또 쟁점입니다. 추경의 상당 부분 반영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생각입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많은 편이죠.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라는데요. 정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지는 정밀한 검증이 안 됐습니다. 과도하게 늘리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정치권의 치적 쌓기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